올해 어느 해보다도 미국 증시가 호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증시가 올해 이제 고점에 왔기 때문에 신흥시장에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께서 내년 미국의 주식시장 한마디로 일단 전망을 하시면 어떨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오늘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 교수님부터 말씀. 예, 지금 추세로 봐서는 뭐 더 오르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러나 상승폭은 좀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뭐 대기업 500대 기업을 놓고 볼 때 이익 상승률이 전 1년 전보다 약 한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내년에는 또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대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이로 인한 정치적인 리스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는 상당히 또 조세 정책이 변화가 올 위험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균작을 할 거라고 딱 한마디로 평작? 평작. 예. 평타 칠 거다? 평타 칠 거다. 예. 네.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네. 올해같이 뭐 20% 이상, 25% 가까이 오르진 않고 네. 평균 지난 S&P 그 상승률을 보면 한 10% 정도 됐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좀 못 미치는 뭐 한 10%에서 한 3,500 S&P 오늘 보니까 네. 3,191이었었는데 네. 한 올해 말에 한 3,50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예. IMF에서 나온 2020년 경제 전망을 보면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좋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 IMF 얼마 전에 나온 그 내년 경제 성장률 그 보고서를 보면 네.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높았다면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런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좀 이제 하락하고 네.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좀 상승해서 역전되는.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까지만 올해 이제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3번 인하했긴 했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이 좀 많이 고전을 했었는데 네. 네. 이제 그게 역전되는. 그래서 내년에는 이머징 마켓이 좀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에서도 이제 뭐 원재재를 수출하는 국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를 하는 국가들하고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이제 IMF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많이 수출을 하는데 뭐 오늘 지표가 뭐 중국 지표가 조금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IMF가 예측하는 거는 6% 미만, 한 5.8%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적어지니까 내년 증시에 대한 월가의 이런 분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뭐 그 마켓 와치라는 그 이제 거기에서 한 그 15명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3일 나온 그걸 보면 한 2명은 뭐 3,000. 네, S&P 500. 예, S&P 500에서 3,000이면은 지금보다 이제 낮은 거죠. 마이너스 4% 정도. 예. 네. 그러니까는 베어 마켓을 예측했고 네. 나머지 이제 몇 명이 이제 그 불 마켓을 했는데 네. 최고가 3,400, 네. 3,500 정도. 그러면 지금보다 한 8%에서 9% 예, 그렇죠. 가까이 예, 그 정도 오르겠네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5%, 네. 6% 이제 상승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순전히 이제 기업의 이익, 아까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막 기업의 그 순이익이 막 뭐 2자리 숫자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감세 정책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끝물이 이제 돼서 더 이상 이제 그런 큰 효과를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earning per share인데 이게 지금 S&P가 뭐 한 162불인가 그 정도 되는데 뭐 그게 한 172불, 뭐 170
25불 뭐 요 정도 선상으로 그게 뭐 상승폭이니까 한 뭐 8%, 뭐 10%,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 아까 올해 주식시장 굉장히 호황을 경험했다. 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올해 주식시장 간략하게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12월 달에 뭐 작년에 굉장히 그 마켓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1월 초에 저점에 대비 뭐 한 20% 이상 상승한 거지. 사실 미국이 제일 높게 상승했어요. 러시아를 빼놓고. 네. 근데 저점에서 25%를 지금 상승한 거지. 만약에 그 저점 전에 에서 보면 한 12% 상승한 거예요. 네. 그때 네. 폭락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는 폭락하기 전점으로 전에, 했을 때로 보면 한 12%. 네. 그러니까 평균작 한 거고. 네. 완전히 저점에서 봤을 때는 25%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반등을 많이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딱 까놓고 이렇게 안에서 보면 평균작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국가들보다 미국 그 S&P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 등락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들이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요인들이, 어떤 변수들이 내년 주식시장을 좌우할까요, 교수님? 예,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좋으면은 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에 조금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늘 발생하는데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참 인플레이션 실종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해 0.75% 기준금리를 낮췄거든요. 그것도 부축해갖고 리포마켓에도 연준이 말이죠. 통화량을 늘린 정책 또 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또 뭐 어떻습니까? 연준 같으면 지금 적자 재정을 피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나와서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그 경기를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이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무역 전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네. 그래서 이제 주가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역 전쟁이 지금 미치는 영향은 대개 제조업, 미국 산업의 한 18% 정도 차지하는 이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그 투자, 기업들의 그 실물 투자를 상당히 지금 2분기째 지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대개 미국의 불경기가 심화됐을 때 보면 그 앞에 항상 투자의 감소가 일어났었는데 기업 투자가 줄어들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계심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 경기가 좋았던 큰 이유가 이제 그 연준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기준금리를 0.7% 하락시킨 거. 그다음에 실업률이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3.5%. 이것은 아마도 국민들의 소득이 좀 더 완만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근데다가 또 지금 보면은 지금 북미 신무역협정 우리가 USMCA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다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결을 받잖아요. 예, 국회에서 인준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미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 지난주에 서둘러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를 했는데 미중 무역전쟁 그 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그 징벌적인 관세를 올리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이제는 더 하지 않을 듯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이죠. 원래는 15일 날에 원래는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협상을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더 징벌적인 관세를 떼려고 했던 것은 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품 약 2,500억 불에 대해서는 관세 여전히 25%를 부과하는 걸 명시한 상태고 그다음에 1,200억 불어치에 대해서는 7.5%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인 관세 더 안 때리겠다고 한 거 그것만 해도 아무래도 주식장에는 호재죠. 아까는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 변동적인 요인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거의
129개월 가까이 경기 팽창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언젠가는 이것이 중단될 때가 있을 거다 이런 경계심을 늘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작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 3.1% 성장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한 70% 정도, 2.2% 정도 성장할 걸로 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들의 그 대기업 500대 기업의 이익이 네. 전년 대비 한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로 봐서 주가가 계속 더 오르기에는 좀 힘들고 그다음 연준도 금리를 더 낮출 의향이 없는 듯한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 우리가 그 골드만삭스에서 언급한 것이 그동안 미국 대기업들은 금리가 낮은 것을 이용하고 또 자기네들의 그 사업이 경기가 좋은 것을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다고 그렇죠. 네, 네. 올해 같은 경우 근데도 자사주 매입을 약 15% 감소시켰는데 내년도 추가로 더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당 순수익이 자사주 매입을 그 중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올라가는 효과가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도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그런 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뭐 크게 놓고 볼 때에 아마도 주식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이익 상승률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좀 더 저조한 상태로 가고 GDP 성장도 작년보다는 70% 정도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네. 분명히 주가는 뭐 올해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고 약간 다소 상승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경기가 확실히 둔화하는 방향으로는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감소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떠받치고 있는 게 사실 소비잖아요. 소비죠. 그 소비, 기업은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 가버먼트 스펜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근데 이제 기업의 투자와 수출은 줄어들고 가버먼트 스펜딩은 지금 그렇다 적자를 하더라도 지금 거의 소비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률이 낮으니까 그걸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초까지는 기업의 그 투자가 하락을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 왜냐하면 인벤토리가 떨어지면 결국엔 다시 또 투자를 해서 일정 수준 인벤토리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 중반이나 후반에 다시 이제 인베스트먼이 늘어날 것이다.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은 할 수 있고. 그 투자 속에는요,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인벤토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인벤토리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국가 경제에서 볼 때는 투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했던 투자 얘기는 실물 투자. 그렇죠, 실물 투자죠. 공장이라든가 이런 생산 시설 증설하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미중 간 무역 전쟁 싸움을 해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홀딩 상태가 우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내년에 후반에는 중반서부터 좀 낮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 성장률은 이제 2% 미만으로 보고 있죠. 한 1.9%에서 2%. 왜냐면 사실 미국 제가 본 리포트를 보면 경제 성장률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노동 생산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노동력 그 투입량. 근데 이게 생산성이 사실은 지금 미국의 생산성이 한 1.4%, 1.4에서 1.5%, 그 다음에 노동 투입량이 한 0.4에서 0.5%니까 그 두 가지 합쳐봐야 2%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으로 막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뭐 어떤 진짜 그런 모네터리 팔러시나 아니면 다른 영향들이 많은데 결국엔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의 그 기본 근간은 한 2%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그게 그 소비가 왕성한 것도 내가 보기에 그 통화 금융 정책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풀으니까 주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러면서 에셋 이펙트죠. 부의 효과죠. 예. 네,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 그렇죠. 예. 그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되게 대선이 있는 해, 또 선거가 있는 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였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내년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미중 무역 그 이제 1단계가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 동안에 이제 가장 그 세계 경제의 그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타협을 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를 이제 멈춘 상태에서 당분간은 이제 동결하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미국 대선밖에 큰 영향이 줄 것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탄핵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지금 또 탄핵 이슈가 됐으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 그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은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하원 전체도 갈고 상원의 3분의 1도 갈기 때문에 지금은 하원이 지금 민주당 잡고 있고 상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소수당이지만 마이너지만 이제 내년에 3분의 1 성공했을 때 또 만약 이게 뒤집혀진다면 양당을 상양원을 다 진짜로 민주당이 되게 되면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또 이게 그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많다고 보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들이나 민주당에서 이제 그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정책들이에요. 경제 정책이. 왜냐하면 첫째가 뭐 부자세, 월스 텍스, 그 좀 미국 증시에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이런 애플 같이 IT 이것이 굉장히 너무 많이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것을 독점적 그 독점법, 그 마나폴리로 분할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상승한 부분이 IT 분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거 분할하게 되면 좀 성장세가 기업들의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 이익이 떨어지죠.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메디케어 포 얼이라고 지금 전 국민을 지금 한 의료보험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그 헬스케어 분야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분야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인데 이 분야가 되게 또 많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 기업들 투자가 좀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섹터별로 어떤 업종들이 좀 유망할지를 전망을 해보면 내년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과거의 투자 성과가 미래의 투자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와 같이 내년도 주식시장은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물론 상승률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그래서 섹터별로 보면은 올해 성과가 좋았던 분야가 가장 좋았던 분야는 역시 IT 산업입니다. IT는 투자 성과의 약 40%에 이를 만큼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업 그 다음으로 29%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이게 25%, 그다음에 제조 산업이 24%, 그다음에 부동산 이쪽 전에 우리가 리츠 얘기했었습니다만 부동산도 24% 상당히 그 높은 그런 투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개월 단위로 추세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석 보고서를 봤는데 역시 이것도 완만한 상승세를 꺾을 방법은 없다. 계속 오를 것이다. 그래서 상승세는 뭐 좀 떨어지겠지만은 그런데가 지금 현재 그 조금 전에도 그 민주당, 공화당 미국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두 양당이 지금 북미 미주 무역 협정에 대해서 상당히 거의 통과시킬 의사가 다 있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이라든가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도 그 미국 경제가 뭐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충격을 상당히 그 처음에 과대평가하고 상당히 그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는 그걸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 북미 무역 협정 이것도 상당히 그 미국 경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줘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그 북미 미주 무역 협정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게가 미국에서 그 수출입되는 차의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완성된 차의 가치의 75%가 그 부품이겠죠. 따져보면 네네. 네. 자동차가 약 4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네. 그 부품의 가치의 75%가 북미 대륙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면은 관세를 면제해준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승용차 가치의 40%, 그다음에 경트럭 가치의 45%가 시간당 16불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북미 대륙에서 생산한 것을 써야 한다. 아, 이런 내용이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는 훨씬 그 싼 인건비가 싸죠. 이용해서 네. 그 부품을 미국에 들어가고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은 그보다 인건비가 높답니다. 훨씬 네. 높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16불 이상을 넘게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한 그 부품을 여기 40 내에서 45% 이상을 써야 관세 면제를 해준다. 이런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연준의 역할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의 역할이 애매모호해졌다.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내년 금리 동향 연준이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뭐 계속 그 동결을 유지해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번 12월 달 금리 동결은 그 전부 다가 동의를 했고 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일단 상반기 중간까지는 동결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그동안에 어떤 큰 뭐 블랙스완이 나타나서 경제가 뭐 좀 흔들리거나 나빠질 것 같지 않으면 금리는 당분간 동결하는 것 쪽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노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러시고. 글쎄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선을 내년에 치를 때 경제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치러야만이 자기가 재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연준은 상당히 그 어떤 기관보다도 심하게 압박했던 그렇죠, 게 사실이죠. 압박했죠. 계속 거의 트윗을 날리니까. 연준 의장이 심지어 보온헤드라고까지 뭐 한국말로 하면 돌대가리란 그 정도 심한 인신까지 막 해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한테 밀리면서 조금 수용하는 듯한 금리를 낮추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의정을 할 수 없이 반영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전에 그 그린스팬 그 연준 의장 때도 금리 낮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그 부동산 버블 같은 걸 잉태시킨 그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08년 그 대공황 위기도 결국은 큰 원인을 찾으면은 연준의 그렇죠. 예. 잘못된 결정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낮은 상태를 오래 유지했을 때에 과연 지금 그 연준의 그 전문가들이 보지 못한 다른 어떤 부작용을 경제가 또 잉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미국의 그 많은 경기 변동이라는 게 결국은 보면은 연준의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서 내린 결정들이 결과적으로 완전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즉 그래서 기업 그런 가능성을 또 좀 가지고 그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반드가 좀 위험해 보이죠. 지금 그 소위 말해서 회사채?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레이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크 반드는 아닌데 그 B 플러스, B 트리플 B까지는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것들이 언제든지 정크 반드로 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해서체가 상당히 많다고 얼마 전에 이제 연준의 그 파월 의장도 언급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위험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안 올리겠다고 하고 12명이 다 합심했던 것은 그동안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연준이 시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렇죠. 요번에 세 번의 그 금리 인하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올해 내내 좀 시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사실 연준이 시장을 끌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장이나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끌려다녔던 모습을 이제 다시 누가 who's the boss
이제 Federal Reserve가 이제 I'm the boss 이런 내가 시장이지. 내가 저기다 이런 거를 좀 당분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미중 무역 그 협정 타결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사용해서 시장을 흔들어 놔야지 막 주가가 하락하고 막 이제 시장이 하락해야지 연준도 금리를 하락하는데 일단 1단계를 해놨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일단 그런 리스크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준이 뭐 지금 상황에서 노동 시장도 아주 좋은데 여기서 금리를 더 인하할 그런 이유가 아직은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 거죠. 네. 앞으로 어떤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튀어나오지 않은 이상에. 글쎄 약간 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그 주택과 관련하고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네, affordability요. affordability index라는 거. 그것이 지금 현재 뭐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8년도 이때 수준만큼 하락해 있다 이런 그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집값이 오른 것 대비 소득, 그렇죠, 소득이. 중간층의 그 소득을 비교하는 그 지표인데 이것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집값이 오르는 폭이 소득이 증가한 폭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돼 온 걸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옛날 그 2008년도 그 공황 때하고 비교해 볼 때에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조금 위험 신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측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이게 과연 연준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올리다가 올해 낮췄지 않습니까? 이 작년에 많이 올린 큰 원인이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은 역시 자산 버블 현상을 염려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확 낮춰놔 버리니까 그 버블에 대한 염려를 그냥 완전히 없앤 것이냐, 없어진 거냐? 그건 완전히 없어진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보지 못하는 쪽에 숨어서 어떤 위험이 지금 크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쪽도 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가 보인다는 내년에 2020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